국회는 오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횡포로 저렇게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이건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으로 정해놓고 그보다 센 사람은 다 죽여요. 지금 보면은. 현안 후보가 뭐라고 묘사했냐면요. 본인이 변호사라서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하자면은 서울 가정법원 밖에 나오면서 많이 보이는 장면이나 거짓말인 것 다 드러났지만요. 국민 중 이미 상당수에게는 제가 청담동에서 새벽에 윤도현 노래 첼로 반주에 맞춰 부른 사람은 남아 있을 겁니다. 더탐사는 그 유튜브에서 큰 돈을 벌었고요. 김기현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죠. 제가 제기한 의혹보다는 한동훈 장관이 저에게 민영사를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고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준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땡큐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조금 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네.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 사례가 됐습니다. 여야가 표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놓고서도 아주 상당히 충돌을 했죠. 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이기 전에 법사위로 회부해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이전에 의사 일정을 변경해서 표결할 걸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백대 반장이 얘기했던 그 네. 공방전 끝에 이제 표결이 진행이 됐고 네. 찬성 179표로 일단 이제 가결이 됐잖아요. 네.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옵니다만 이제 정지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반발이 상당히 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조금 전 입장을 내놨는데요.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진복 정무수석도 국회를 찾아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게 없는데 탄핵을 추진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도 안타깝다는 그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 국회 상황실에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동 재판 상황을 잠깐 짚어보면요. 이른바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죠. 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많은 관심이 모였는데요. 법원은 곽 전 의원에 대한 여러 의혹들 중 정치자금법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 원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는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원래 15년형을 구형했잖아요. 네. 근데 주요 부분이 이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항소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상황을 잠깐 짚어보면요. 오늘부터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를 통해 본경선에 올라갈 당대표 후보 4명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양강 구도를 굳힌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본선 진출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두 사람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안 의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를 냈던 이진복 정무수석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핵관이란 말도 안 썼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가 되고 저희가 짚어볼 뉴스가 많으니까요. 네. 이따 얘기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가도 되죠? 안 됩니다. 갈게요. 네. 네. 자,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배체커, 조멘토 백반장, 남진우 수호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나가야죠, 배체커. 나가겠습니다. 나가요. 천천히 걸어 나가요. 네. 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인데요. 오늘의 소통 주제는 뭡니까?
네, 최근 지하철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재정 적자 때문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정의원분들의 생각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방송 보시면서 댓글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정회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JTBC에서도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 특보를 했고요. 주요 뉴스가 참 많은 그런 하루네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양진의 뉴스빅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거죠. 법원은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큰 지진으로 참사가 빚어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선 8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배양진 체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5시 하면 다정회 수요일 뉴스픽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픽 50억 뇌물 아니다. 그리고 폐허 속 희망, MG의 질문, 아빠 미소, 이태원 참사 재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불거진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첫 재판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등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오늘 법원은 퇴직금 50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 결과는 저한테 무죄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소위 50억 클럽 뇌물 수사로도 번졌죠.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 당시 자신은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일 뿐이었다며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었습니다. 네, 6년 동안 화천대유에서 일한 곽 씨의 직급은 대리, 퇴직 전 월급은 38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 월급 받는 직장인은 보통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12년 정도를 일하면 퇴직금이 이렇게 5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50억 원을 받으려면 이거 100을 곱해야 되는 거죠. 무려 1200년을 일해야 하는 겁니다. 계산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퇴직금인데 어떻게 받게 됐냐는 질문에 곽 씨, 몸이 아파서 퇴직하며 받은 산재 위로금격이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집에 거의 치과 생활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 이후 퇴사한 이후에 뭐 다른 일도 지금 할 수가 없고 해서. 네, 곽 씨가 회사에 제출한 진단서에 적힌 병명 이석증입니다. 이석증,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귀 속 기관인 반고리관 안에 칼슘 덩어리, 이석이 떨어져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실제 경험자인 저희 PD님한테 물어보니까요. 한쪽 방향으로 머리가 움직이면 세상이 빙빙 돌아서 서 있기도 힘든 병이긴 하지만 며칠이면 보통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곽 씨, 당시 화천대유 근무 당시 조기축구회 회원이기도 했죠. 그런 제보를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그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저도 살아야 돼서 다시 건강을 회복을. 골프를 치시면 그게 더 증상이 악화될 텐데.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뭐 매번 가가지고 뭐 한 건 아니고. 뭐 자주 치지 않았거든요. 진짜. 법원도 이 50억 원의 퇴직금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50억 원이 무엇의 대가인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50억 원은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면서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또 곽 전 의원이 김 씨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뇌물수수죄도 알선수재 때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곽 전 의원 재판은 소위 50억 원 클럽 의혹 규명의 첫 단추로 여겨졌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사업을 도와주는 대신 거액을 약속받았다고 적힌 정치, 법조, 언론계 고위 인사들, 소위 50억 클락이라고 불렸죠. 몇몇 인사들에 대해선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거나 또 50억 원을 이자 없이 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곽 전 의원뿐이었죠. 첫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실패한 가운데 대장동과 관련된 나머지 의혹 규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형 50억 클럽의 그러면 멤버들에게도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좀 보세요? 저는 모릅니다. 그분들하고 그 김만배 피고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저로서는 그 부분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픽입니다. 폐허 속 희망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의 참상 속에서 기적적인 구조 소식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면요. 한 소녀가 무너진 건물에 깔린 채 이 팔로 잔해가 더 무너지지 않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 아래엔 소녀의 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소녀 구조대원을 만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طب إذا جبت شو طالعت 네, 이 소녀와 동생 다행히 잘 구조돼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잔해에 깔린 지 17시간 만에 구조됐던 겁니다. 또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선 잔해 더미 속에서 신생아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아기의 어머니가 지진 이후 잔해 속에서 아이를 낳은 걸로 추정됩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적인 구조 장면들도 있었지만 가족을 잃은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이어졌습니다. 구조된 신생아는 다행히 잘 회복 중이지만 다른 가족은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고요. 잔해 더미에 깔려 숨을 거둔 딸의 손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사진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생존자 구조 작업을 하느라 이렇게 숨진 이들의 시신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생존자 구조 작업 역시 중장비를 사용할 수가 없어 맨손으로 하다 보니 작업이 더딥니다. Dann an die restlichen Trümmer zu kommen, wir konnten kein schweres, brechendes Werkzeug einsetzen, weil die Trümmer so unstabil waren, weil wir wirklich Angst gehabt hätten, dass uns das ganze Gebäude einstürzt. Wir mussten also wirklich mit Handarbeit Stückchen für Stückchen von den Trümmern raus. 네, 현지 우리나라 교민의 지진 현장 탈출기도 전해졌습니다. 진앙지에서 200km, 그러니까 서울과 대전 정도 거리 떨어진 지역의 교민이었는데 진동 1분 만에 교회 건물이 무너질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너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흔들림이었고 그래서 얼른 아이들과 남편을 깨워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남편이 찰가상을 입고 저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이렇게 저도 뭐 무릎에 좀 상처가 나고 이 교민들은 일단 대피를 한 상황인데 거리에 사람이 깔려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구조 장비도 구급차도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중장비랑 응급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들어오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니면서 혹시 인기척이 나는지 막 사람을 불러보기도 하고 뭐 애타게 막 소리 지면서 찾기도 하고 지금 뭐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만 이틀째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희생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8,000명이 넘습니다. 실종자 수조차 아직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숫자가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WHO는 사망자가 최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가운데 유명 인사들의 도움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튀르키예에서 10년 넘게 활동했던 김연경 선수, SNS에 튀르키예를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고요. 방송인 장성규 씨도 2,300만 원을 지진 피해 지역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긴급 구조대원 118명이 어제 새벽 출정식을 갖고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안전한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잔해에 묻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현지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사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모든 대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구조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픽, MG의 질문입니다. 오늘 다정의 소통 주제기도 하죠.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커뮤니티 글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을 MZ세대라고 소개하면서 무임승차 탓에 지하철 적자가 심각해서 지하철 요금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공짜가 아니라 반값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주장했습니다. 일하는 노인들도 있는데 반값이라도 내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냐며 자신이 노인이 되면 연금이 고갈되거나 또는 무임승차는 꿈도 꾸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하철 무임승차,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죠.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 주심으로 해서 정부가 시도가 전국적으로 다 안고 있는 이 적자 문제를 도와주심으로써 이 교통비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의 부탁을 드린 겁니다. 2021년 서울교통공사의 전체 적자는 9,644억 원,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무임승차로 받지 않은 운임은 모두 2,831억 원이었습니다. 결국 오는 4월부터는 지하철과 버스 운임이 300원씩 오르게 됐죠. 무임승차를 계속하려면 국가가 나서 운임을 보전해달라는 게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대구시가 아예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걸 검토하고 나서면서 논란도 벌어지고 있죠. 물론 대중교통 무임승차는 은퇴 세대를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다만 MZ의 질문, 인구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무임승차 정책 지속 가능하냐? 이거 아닐까요? 자, 네 번째 픽입니다. 아빠 미소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북한의 건군절을 앞두고 어제 북한 인민군의 숙소를 찾았습니다. 그 이후 연회장에서 장성들과 기념 촬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딸 김주애를 장성들 한가운데에 앉혔습니다. 자신은 옆에서 아빠 미소를 졌죠. 딸 김주애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오는데 조선중앙통신도 김주애를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불렀습니다. 북한은 오늘 밤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을 열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군기를 다잡는 행보를 해온 만큼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나라나 미국을 향한 강경한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스텔스 전투기나 핵 탑재 방사포 같은 신식 무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대통령으로선 7년 만에 민관, 군경 모두 모이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픽은 이태원 참사 재판입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헬로윈 축제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담긴 정보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등 경찰 간부들입니다. 이 밖에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또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5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겠습니다. 네. 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판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된 이제 첫 번째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거고, 특히 이제 50억 클럽으로 유일하게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관련한 법적 판단도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이 됐지만 사실 관건은 이제 아들의 50억 퇴직금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15년을 이제 직접 구형하기도 했는데, 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라고 봤네요. 그렇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 세금 등을 제하면 실수령액이 25억 원 정도인데요. 이게 교묘한 뇌물이냐 아니면 진짜 성과급이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25억 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면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구형하기도 했었죠. 이 퇴직금 또는 성과급이 과도하다는 데는 법원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실제로 어떻게 대장동 사업을 도왔는지,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건지는 입증하는 게 이 쟁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또 아들의 나이나 경력, 이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퇴직금 50억 원은 이례적이고 또한 이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특별조사위원이던 이 곽 전 의원과 대장동 사업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아들이 곽상도 전 의원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를 했고 돈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거나 아버지를 위해 쓴 흔적이 없어서 아버지를 향한 뇌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무죄, 불법 정치자금은 유죄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결국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였던 이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네. 검찰로서는 이제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다툼이 있겠네요. 결국은 이제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역시 이제 항소심에서도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지하철 무임 승차 논란이 정치권에서 뜨겁고 오늘 이제 오세훈 시장이 국회를 찾았다는 얘기도 아까 배양지 체커가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더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연금 개혁 논의도 오늘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와 민간자문위가 연금개혁 방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는 원래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는데요. 더 내고 더 받자는 소득보장파와 더 내고 덜 받자는 재정안정파가 대립을 하면서 결국 초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안 초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조멘토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회의가 막 끝났다는 그런 속보가 좀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 좀 뉴스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일단 합의에 실패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적 연금 구조 개혁부터 하자는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구조 개혁부터 하자는 그런 논의가 도출이 됐다고 하고요. 지금 분위기로는 연금특위 개혁안을 4월까지 만들기는 사실상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오늘 국회에서 지금 이제 조멘토 얘기대로 회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회의가 끝났다는 그런 속보까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자, 배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번째 재판 결과다 보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가성 입증 그리고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도 항소심에서 또 검찰이 다툴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아니다. 독립적 생계 유지. 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이 주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장관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죠.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법 위반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발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상 의무와 책임을 져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투표수 293표 중에서 찬성이 179표, 반대는 109표, 또 무효는 5표였습니다. 과반인 150표 이상이면 가결인데요. 국회의 3분의 2석인 180표에서 한 표 모자란 압도적인 가결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으로 탄핵안을 발의를 하면서 예견됐던 결과였죠. 국민의힘 115석 의원 대부분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의 주무부처 수장이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사전에도 사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사후 수습을 위한 단계에 있어서의 중대본이라는 것은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위치에서 자리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저는 마지막까지 좋습니다. 사의 표명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뭐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의 표명. 네, 국회가 장관을 탄핵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 장관은 본회의 표결과 함께 즉시 직무 정지가 됐는데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이 탄핵이 확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행동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죠. 민주당은 정권의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의도는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법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 합리적이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게 이렇게 머리숱만 가지고 국정을 폭정으로 몰아가고 하는 것이 결국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거라고.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파면되었어야 마땅한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뱉기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역대 탄핵 사례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립 의무 위반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노무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또 사법농단으로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이 됐습니다. 추미애 당시 장관의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탄핵이 부결이 됐죠. 다만 국회를 이제 넘어서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됐던 사례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뿐입니다. 헌재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안 헌재에서 기각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 특수본이 수사를 했는데 여기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의 법 위반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전직 대통령들의 이 탄핵 결정문,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 결정문을 보면 정치적인 무능력 또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직접 지휘 수단이 없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 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의 탄핵 헌재에서 인용돼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은 헌법의 위반 여부를 중요하게 따지는 만큼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을 위반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 주무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했는데요. 이상민 장관 체제에서 경찰국은 신설하는 등 이 경찰과 소방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권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재난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우리나라 헌법만이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률이 정한 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국정조사 허위 증언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의무도 심각하게 위반하였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당일에 이 경찰 배치가 적절했는지는 부처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참사 직후에 당일 경찰 배치 분산된 면이 있다 인정을 했지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저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죠.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태원 참사 당시에 경찰이 예년과 다르게 집회 관리와 마약 범죄 수사에 집중하느라 인파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문제 없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불쾌감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책임은 법적으로 정확히 따져 물어야 한다라는 건 윤 대통령의 원래 생각이죠. 국회가 결정하는 일이니까 지켜보고 있고 다만 대통령 비서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헌법적이나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탄핵한 선례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앞서 국회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도 이제 의결이 됐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즉각 거부를 했었죠. 이 장관의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세형 차관을 임명해서 대행 체제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차관 후보로는 법조인, 특히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출신 인사들의 실명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탄핵으로 인한 직무 정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입니다. 직무가 정지될 경우 뭐 차관 인사, 실세형 차관 인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뭐 여러 가지 안중에 하나 드릴 수는 있겠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그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인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죠.
네, 이상민 장관 탄핵 후폭풍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대정부 질문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했던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 연일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 여사는 왜 소환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 공세를 폈죠. 그런데 검찰의 김 여사 소환 통보 여부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답변이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김 여사의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합법적인 소환이고 또 나갈 수 있는 사정인데 안 나갔다면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어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이제 질의를 했는데 소환 통보가 한 번 있었는데 불응했다라고 한 겁니다. 또 이후에는 다시 확인해 보니 소환 통보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일로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환에 통보 받은 적도 없고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뒤이어서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021년에 언론 보도를 들으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확히 보고받은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검찰이 2011년 12월 3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당시 대선 기간이라 출석을 미루겠다라는 답변을 해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정확히 그러한 그 사안을 자세하게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비서실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의 소환 통보는 없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그런 문제를 소상하게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은 한 총리가 발언 순서를 바꿔가면서까지 입장을 번복했는데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고요. 한 총리는 그렇게 이해했다면 죄송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심기 보위를 위해서라면 이 총리의 체면과 권위 따위는 쓰레기통에 버려져도 되느냐 공세를 폈는데요. 한 총리의 국회 답변이 문제가 됐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신문 총리라는 별칭까지 얻은 바 있습니다.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자, 그러면 필요성을 8월 중순에 대통령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뼈가 상한 거 알고 있습니까? 꼬리 날개가 손상된 거?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건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죠. 네, 오늘은 이 셋째 날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먼저 이렇게 의결이 되면서 시간이 좀 미뤄졌는데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신스틸러 한동훈 장관이었는데요. 한 장관은 앞서 민주당의 공세 하나하나 받아치는 모습이었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하면서 직접 공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청담 술자리 의혹 같은 것도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지만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더 탐사는 유튜브에서 큰 돈을 벌었고요.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소기의 목적을 드러나게 하는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네, 한 장관의 발언 오늘 김의겸 의원이 전면 반박했습니다. 정치 후원금인데 돈벌이다, 남는 장사다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한 건데요. 후원금이 들어온 이유는 의혹 제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 장관이 고발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혹을 제기를 해서 후원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때 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시점이 한동훈 장관이 저를 형사 고발을 하고 10억짜리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후원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 순서가 다르다는 점.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땡큐다.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탄핵안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 역시 헌정사 최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안 국회 통과, 대통령실 헌법법률상 문제 없어 비합리적. 한덕수 총리,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답변 번복 논란.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유성화 실장도 이제 헌정사상 최초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만 국무위원 탄핵은 처음 있는 일이죠. 물론 이제 헌재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물론 이진복 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 발언도 있었는데요. 대통령실이 국회 탄핵안 가결 직후에 입장을 냈습니다.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건데 그 의회주의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찾아보니까 국가의 결정이나 법률 제정을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행하는 정치 방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체커가 찾아봤다는 거예요? 네이버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네. 오늘 탄핵안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주도해서 탄핵 절차에 따라 가결이 된 거잖아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민 대통령실의 입장을 지금 설명을 했고 이상민 장관도 조금 전에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서면 입장문을 냈는데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가 되어야 한다.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 안전 공백 사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탄핵안은 이제 야3당이 공동으로 추진했고 또 현재 의석수를 볼 때 가결될 거라는 분석은 압도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그 앞부분에 그 반대 발언을 상당히 길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탄핵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서 찬반 토론도 의사 진행 발언도 없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법사위 회부해서 논의하자 이런 동의안을 내놨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수석이 이 안건에 제안 설명을 하면서 사실상 반대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법적 요건을 채우지 못한 반헌법적인 안건이라면서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을 인용해 비판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30분 넘게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를 했는데요. 해당 장면 직접 보시죠. 하위 규정에 불과한 지침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한 것은 애시당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를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 모른다고요? 좀 공부 좀 하세요. 네. 자,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을 또 한 명 한 명 부르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자, 일단 이상민 장관은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는 이제 정지가 돼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걸림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남아 있죠. 네, 이제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냈기 때문에 이 헌재 결정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일종의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장을 맡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입니다. 야권에선 김 위원장이 소극적으로 탄핵안을 설명할 가능성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때도 이 권성동 당시 여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장을 맡았었지만 탄핵이 인용됐던 바 있죠. 헌재에선 이 장관의 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숙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대정부 질문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이 출석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장관이 신스틸러가 됐다 이렇게 제가 발제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한 장관을 향해서 차기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왜 빼달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경전을 벌인 건데요. 한 장관은 저에 대한 과한 관심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김 의원은 눈을 좀 깜빡거리면서 왜 동문서답하냐 이런 취지로 반문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앞서서 국회에서 이 공직을 도박하듯이 거는 거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왜 김의겸 의원과 과거 설전을 벌일 때 공직을 걸겠다고 말했냐 이렇게 했는데 발끈하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한동훈 캐릭터냐 이렇게 공세를 폈고요. 한 장관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맞받으면서 여야 의원들이 그만하라 이렇게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김남국 의원하고도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아마 상당히 충돌을 한 것 같은데 상당히 한 장관이 흥분해서 지금 이제 공세를 좀 펴고 있는 그런 지금 장면이 있었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내일 또 모아서 다시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금요일이죠. 금요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수사 관련한 여러 속보가 나왔죠. 일단 그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직이 전 재경본부장 김모 씨가 조만간 국내로 송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식 재판을 받는 대신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데요. 김 전 회장의 자금 형성 과정과 흐름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검찰은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어제 압수수색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에서도 압수수색을 했었고 검찰도 이번에 하고 있는데 입장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김인섭 씨랑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특혜를 개공했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탄핵안 통과, 한덕수, 김건희 검찰 소환 답변, 번복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네, 우리 정의원분들 중에 취미로 낚시 즐기시는 분 있으신가요? 관련 축제도 많고 겨울이라서 빙어 낚시하러도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때 안전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얼음 두께가 25cm 이상일 때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같은 해빙기에는 얼음이 얇아지기 때문에 이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잘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보겠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쟁,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먼저 SDK2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무임승차 없어져야 한다. 국가 부채가 얼마인데 자꾸 복지를 확대하나라고 하셨고요. OTT윤님, 70세로 올릴 경우 은퇴 나이도 올려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두려운 건 은퇴 나이 몇 살까지 일해야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김희선님, 지금 노인과 예전의 노인이 다르기에 상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초극님, 상향 조정은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 본인들은 나이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과 함께 다정회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조금 전 이제 이상민 장관 탄핵안 얘기를 하면서 직무가 정지가 됐고 실세형 차관을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실이 관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였고요. 자,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어제 이른바 김나 연대가 성립이 됐죠. 다만 나경원 전 의원의 얼굴 표정은 썩 좋지 못했는데요. 억지 춘향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지만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나 대표님이 우리 당에 대한 애정,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 운영이 성공되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김나 연대를 맺은 두 사람, 삼고초려일까요? 억지 춘향일까요?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얼굴 표정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은 좀 나경원 대표가 좀 더 화끈하게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었을 거고, 나경원 전 대표도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 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불편한 일들을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서운함들이 있었겠죠. 나 전 의원이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잡힌 거란 평가도 나왔죠. 인식을 공유했다는 뜨뜻미지근한 이 표현 역시 여러 뒷말을 남겼습니다. 한일 간에 예를 들어서 관계가 안 좋을 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면 항상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한일은 과거사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맞아요. 라고 나와요. 많은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다. 상당 부분 인식이 같다.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 이렇게. 예. 인식을 공유하는 거는 저하고도 인식을 많이 공유하고 있어요. 나 전 의원, 김기현 후보와 손을 맞잡는 조건으로 명예회복을 원했다고 하죠. 반윤 우두머리로까지 몰렸던 상황, 일방적인 정치적 폭력에 사과를 요구한 듯 싶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동안 쏟아냈던 말들, 또 초선 의원의 성명서,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고. 폭력의 가해자들, 사실 김기현 후보가 나서서 해결하기엔 버거운 상대들이죠. 그 주체가 누구였냐? 장제원 의원이 뭐 반윤 세력의 뭐 우두머리 뭐 이런 이야기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김대기 비서실장 명의로 해가지고 뭐 처신의 문제점을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뒤를 돌아봐라 이랬죠. 그 등장 인물들이 장제원, 김대기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걸 업기가 장제원 의원이 나 전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감정이 얽혀 마음이 불편했다며 비 온 뒤 땅이 굳는다. 사과 아닌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사실 비를 맞은 건 나 전 의원뿐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김나 연대, 나 전 의원은 배알도 없느냐 꼬집는 목소리가 나왔죠. 이분은 자기 배알도 없습니까? 상당 부분 인식했다는 한 부분이 뭐 2주 전까만 하더라도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나 전 의원 측은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 화살을 슬쩍 돌렸는데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본원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안철수는 그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책임일 것 같습니다. 당이라서 아직 섞이질 못하고 아직도 좀 우리 당 당원 맞나 하는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것은. 나 전 의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김 후보도 낯이 참 두껍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김기현 후보를 도와주겠다는 이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난리법석을 치고, 그 연판장에 올라탄 분이 김기현 의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가지고 또 다시 도와달라? 아니 정말로 낯이 있으면 이렇게 낯이 너무나도 두껍다. 나 전 의원을 수양버들에 빗댔었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 후보가 골로 가더라도 자기 소신을 지켜야 했다.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당대표가 되고 싶은지 좀 그렇다. 당대표라는 거는 자기 소신이 분명해야 돼요. 내일 골로 갈 때 가더라도 자기 소신이 분명해야 돼. 골로 갈 때라도. 그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지. 어제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가 이제 치고 올라오니까 답답해서 그랬겠죠. 김 후보만큼 답답했던 곳 용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번 김나연대 눈에 뻔히 보이는 손이 작용한 듯 싶습니다.
두 분이 직접 만나도록 성사를 시킨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어준 인물들이 계시다는 예. 말씀. 윤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과의 어떤 소통도 좀 있었습니까? 교감? 그런 점에 관해서는 제가 좀 언급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보통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면 뭔가 알고 있지만 노코멘트 하겠다라는 걸로 저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제가 또 아주 잘 아는 듯이 그렇게 버리고 다니고 그러면은 저희가 나이값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부담스럽다면서 할 이야기는 다 한 듯 하죠. 삼고초려든 억지 춘향이든 김나연대가 효과는 있었나 봅니다. 그제와 어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다시 앞섰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여유 있게 따돌렸는데요. 1위 자리를 내준 안 후보, 지금쯤 이 말을 후회하고 있진 않을까요? 본인의 컨트롤은 그런 띠라시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1위 후보는 사퇴를 하는 거 반야에 계획했는데 그러면 2위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이런 문제는 언급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을 텐데. 안 후보가 2위로 주저앉은 이유, 윤심은 없다. 확인 사살을 당한 탓도 큰데요. 대통령 탈당론까지 제기가 됐었죠. 안 후보가 마치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서 당대표에 놓은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것은 이제 좀 잘못된 것이다. 또 거짓된 것이다. 그런 것이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깨졌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했다고. 유난연대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공개 경고를 했던 대통령실도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했다고 생각한 듯 싶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조심하라 메시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후보들이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안 후보 측,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윤심파리는 김기현 후보가 먼저 했다고 불멘 소리를 냈죠. 어제도 김 후보는 대통령과 소통을 강조했는데요. 당정 조화로 국정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고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이에 대해선 자제하는 게 좋을 거다. 가볍게 조언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김 후보 입장에선 더 이상 윤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졌죠. 이미 사실상 공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신 보수의 정통성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안 후보의 약한 고리를 공격하면서 말입니다. 보수 가치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어떤 안보 문제, 대북 문제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노선과 비슷하기라도 해야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다. 김 후보는 색깔론까지 꺼내 들었죠. 안 후보는 빨간 맛이 아니냐는 겁니다. 안 후보 측은 대선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로 이미 검증을 끝냈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색깔론 꺼낸 게 없었어요. SNS 통해서 부지런하시네요. SNS까지 하실 시간이 계시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서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이 정권 교체에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로 해서 제 생각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 측,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입장입니다. 선거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결과를 내야 했던 대선 당시하고요.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뽑아야 하는 지금 이 상황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당선이 지상 목표잖아요. 선거에서는. 그러면 그 무엇도 가능한 거예요. 안 후보의 정체성 논란, 정치적 업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정치적 업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업보요? 예. 그분이 원래 민당 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예. 박원순도 도왔고, 또 문재인도 도왔고,
있고 그래서 어떤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당원들이 많이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안 후보의 정치적 업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10년 넘게 유력 대선 주자라는 점입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대선 주자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출범하고 지금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급속하게 너무 또 뭐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차기가 부상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실질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유난 연대론이 깨진 상황에서 미래 권력이라는 꼬리표까지 달고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임기 1년도 안 된 그 현재 권력을 비웃고 미래 권력에 들어서겠다는 안 의원의 그 주장에 당원들의 양해를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대통령하고 맞서서 당대표로 계속 한 사람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뿐이라고 봅니다. MB 때. 박근혜 케이스, 안 후보가 감당할 능력이 될까 싶습니다. 설령 당권을 쥔다고 해도 지키지 못할 거란 이야기가 벌써부터 돌고 있는데 말입니다. 뭐 안철수 후보가 되든 천하람 후보가 되든 당은 그대로 존재하죠.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런데 당의 그 착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의중은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이게 케미가 맞아서 가겠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후보 됐을 경우에는 이게 간단치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사태가 또 다시 이제 재현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그냥 사퇴해버리면 그냥 해체가 되는 거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거 선거를 뭐 하러 합니까? 뭐 차 빼고 폭 빼고 다 빼면 왕밖에 남는데 왕 가지고 장기를 둘 바에는. 네. 자, 오늘부터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고 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더 쏠리는 이유인데 아까 이제 조멘토가 소개했습니다만 김기현 후보의 약진이 돋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새로 나왔는데 김 후보가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 수치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책임당원 투표 결과가 여론조사와 반드시 일치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더 진지한 자세로 유권자들인 책임당원들에게 다가서겠다라면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아무래도 김나연대가 영향을 준 거 아니냐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딱 이제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도 입장을 내놨죠. 네,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께서 여러 고민들을 하셨을 것이라면서 당원과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 선언하면서 지지율 변화가 생긴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나 전 의원의 효과가 클 걸로 보냐? 컷오프 여론조사 첫날인데 새롭게 전략을 구성한 게 있냐? 이런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수도권 민심을 강조했죠. 네, 안철수 의원은 경기도 이제 평택 당협 사무실을 방문을 했는데요. 총선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사령관이 지휘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세 번의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한 만큼 이 수도권 유권자를 누구보다 잘 아는 당대표 적임자라는 건데요. 안 의원은 이 수도권 유권자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신뢰한다고 하더라 라면서 대구 의료봉사와 1,500억 원 기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안보관, 이른바 색깔론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김기현 의원도 여러 개 이제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김기현 의원 역시 과거 햇볕 정책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고위원의 도전장을 던졌죠. 김용태 후보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시절 김기현 후보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는데요. 김기현 후보가 햇볕 정책의 전체적 기조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이 주체가 돼 북한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진짜 포용 정책을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김용태 후보는 김기현 후보도 그럼 종북이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와 가까운 사이죠. 역시 최고위원 경선에 뛰어든 문병호 후보는 수도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후보요? 문병호. 네, 최고위원 후보. 아, 최고위원 후보죠. 네네. 전 의원이죠. 예. 네. 수도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 세력뿐 아니라 중도 세력과 민주당을 싫어하는 탈진보 세력까지 다 끌어모아야 한다면서 김기현 후보 측의 색깔론을 반박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경원 억지 춘향, 김기현 지지율은 쑥, 미래 권력이 당권, 박근혜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죠. 두 사람은 양강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 또 이른바 윤핵관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데요. 먼저 비윤계 표심을 최대한 끌어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뒤늦게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 이 후발 주자치고는 괄목할 만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볼까요?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9.4%를 기록했는데요. 공식적으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지 5일 만에 단숨에 3위까지 치고 올라간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던 비윤계 성향의 표심이 천 후보 쪽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윤핵관 논쟁, 윤안연대, 윤힘 이건 안 대표한테 부담스럽잖아요. 뺐어요 발을. 네. 나 그 이야기 안 하겠다. 안 한다. 안 한다. 평가를 떠나서 그냥 안 한다. 안 한다. 천하람 후보는 하겠죠? 하겠네. 하네. 그러네. 반윤핵관 이런 기치를 그렇죠. 걸고 가겠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겠. 친윤계는 천 후보의 약진이 영 못마땅한 분위기입니다. 이 천 후보에게 이준석의 그림자가 비치기 때문인데요. 천 후보는 이준석이 아바타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리고 있죠.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아바타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유승민 대타 플러스 이준석 아바타라고 봅니다. 저는 당원 투표에 가면은 그렇게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승민 플러스 이준석 그걸 뛰어넘지는 못하겠죠. 아류작이니까. 이준석 아바타론, 이 천 후보에게 그다지 타격감은 없는 듯합니다. 천 후보는 굳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인데요. 이준석 아바타 이런 거에 대해서 무리하게 뛰어넘겠다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굉장히 큰 패착이 되고 좀 우스워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천하람이라는 정치인이 이준석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걸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다만 이 전 대표와 자신의 차이점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총론은 비슷하지만 강론은 다르다는 건데요. 김재섭 위원장이라고 도봉에 계시는데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마라탕이라면은 천하람 후보는 짜장면 같다. 이준석 대표의 어떤 매콤한 공격력 이런 거가 좀 다르게 천하람 후보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구수하고 둥글둥글하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중식이라는 범위 안에 있고 그 중식을 개혁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둘이 추구하는 가치는 유사할지 몰라도 스타일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죠. 이 전 대표가 톡 쏘는 마라탕이라면 자신은 단짠 짜장면이라는 비유를 들었는데요. 그럼 둘이 퓨전하면 마라짜장이 되는 걸까요? 오늘 그 마라를 이용해서 마라짜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이 마라짜장 같은 콜라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대표 후보 양강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과 윤핵관을 향해 거침없는 공세를 퍼붓고 있죠. 이 전 대표는 매운맛으로, 천 후보는 순한 맛으로 협동 중인데요. 먼저 이 김기현 의원을 겨냥한 공격부터 살펴볼까요? 김기현 후보 일정의 모든 공직선거는 울산 나가셨거든요. 울산에 문수산만 오르던 분이 어떻게 수도권을 공략할 수 있겠느냐. 이 답하는 게 힘들 겁니다. 이 전 대표는 김 의원의 확장성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이 울산에서만 털을 다진 사람이라 수도권 선거를 이끌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인데요. 특히 김 의원의 대중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없음 모름이 진짜 김기현 후보는 몰라요. 그냥 누군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분이 끝발이 안 붙는 이유.
아까 말했던 모름에 있던 사람들은요. 김기현을 알게 된 거예요. 남진 꽃 사건으로. 단기전에 있어가지고 김기현 후보는 그냥 일부한테는 꽃 주고 사진 찍은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대중에게 김 의원은 그저 꽃 주고 사진 찍은 아저씨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차라리 안철수가 낫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4월달 선거에 만약에 이제 용산구청장 선거가 있는데 김기현 후보가 가가지고 지원 유세했을 때 용산구민들이 먹히나 알아볼까? 아니면 후화유가 나올까? 저는 그 리스크가 크다 봅니다. 안철수 후보는 우선 최소한의 인지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전 대표는 이 김나연대의 파급력 차단에도 나섰는데요. 이 나경원 전 의원이 김 의원의 손을 잡음으로써 이 속도 없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대표도 큰 정치인인데 본인에게 어떤 수모와 모욕을 가했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갔을 때 어떻게 본인이 인식될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역시 나경원은 때려도 다음번에 이렇게 조금만 잘해주면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때리자 이럴 겁니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나 전 의원이 김 의원을 적극적으로 돕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김기현 후보를 돕고 안 돕고의 문제가 아니라 돕는다고 선언했을 때 지면은 망신인 거예요. 네, 자기 표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다지 능동적으로 뛰어들 판이 아닙니다. 천하람 후보도 이 급조된 김나연대가 얼마나 느슨한지를 짚었는데요. 이 비유를 들어 완곡하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뭐라고 묘사했냐면요. 본인이 변호사라서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하자면은 서울 가정법원 밖에 나오면서 많이 보이는 장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불화가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 어제 오찬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던 두 사람의 모습이 이 가정법원을 나서는 부부 같았다라는 건데요. 김 의원이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을 흡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굉장히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사실상 뭐랄까요, 압박을 받아서 지지 선언을 강요받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경원 전 후보의 지지층은, 전 의원의 지지층은 안 움직입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김기현 후보가 조급한 겁니다. 두 사람은 이 비운 표심을 나누고 있는 안철수 의원에게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데요. 사실 안 의원과 이 전 대표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앙숙으로 꼽히죠. 차라리 안철수가 김기현보다 낫다던 이 전 대표, 웬일로 안 의원을 칭찬하나 싶었는데요. 결론은 어적 아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믿을만 할 만큼 좀 변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한 게 안철수 후보 좋아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저는. 안 후보의 뒷심이 약하다는 점도 비꼬았는데요. 이 마라탕답게 DTD라는 이 직설적인 비유를 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상상 선거 지지율은 시작할 때 가장 높습니다.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요즘은 좀 사장된 용어인데 DTD라는 게 있습니다. 다운 팀 이즈 다운이라고 그 콩글리시거든요.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천 후보도 이 안 의원의 애매한 태도를 문제 삼았는데요. 안철수 후보께서는 지금 약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거든요. 윤핵관을 비판했다가 또 윤한연대 쓰지 말라, 윤핵관 쓰지 말라고 하니까 또 안 쓰겠다라고 하시면서 윤심 호소인을 계속 하시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은 본인의 새정치의 그 초심을 좀 회복하셔가지고 개혁 호소인을 하시고 싶으신 건지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낮은 수위의 표현을 사용했죠. 이 권투로 따지면 잽일 텐데요. 아마 이 전 대표처럼 훅을 구사하는 인파이터라면 이런 표현을 썼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여지껏 안 해. 계속 간만 봐. 근래 들어 이 전 대표가 안 의원보다 더 극혐하는 집단도 있죠. 근데 윤핵관을 싫어하시는 건 맞죠? 이준석 전 대표는. 저요? 예. 그럼 물어봐서 뭐 합니까? 예.
바로 윤핵관입니다. 이 대통령실 최근 이 윤핵관 용어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윤핵관은 이 전 대표가 처음으로 사용한 조어가 이 고유 명사화된 사례죠. 대통령실은 윤핵관이란 단어 자체에 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전 대표는 이런 대통령실의 인식 수준에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일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네. 그 이준석이가 어떻게 그 윤핵관 같은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힘든 거다. 이거는 현실 인식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권이 윤핵관을 멸칭처럼 받아들이게 된 건 윤핵관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는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원래. 근데 그렇죠.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국민들이 멸칭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는 야, 저 윤핵관들 하는 걸 봐라. 참 꼴보기 싫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그런 프레임이 씌워진 거지. 순한 맛을 풍기던 천 후보도 윤핵관에게만큼은 단호합니다. 앞서 간신배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도 사용을 했었죠. 연일 윤핵관의 당권 주자 찍어내기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윤 안에서도 정말로 그 권력의 줄 세우기에 앞장선 윤핵관들의 다수겠죠. 엄청난 자충수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유승민 날아갔죠. 나경원 날아갔죠. 안철수 지금 날아가려고 하죠. 아니 이렇게 하면은 우리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정치는 누구랑 합니까? 윤핵관들 대선 출마시킬 겁니까? 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윤핵관들이 호가호위하는 건 윤 대통령이 이를 용인해주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야당과의 어떤 통합이나 포용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여당 안에서라도 충분하게 포용하고 확장하고 공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람 후보가 함께 만드는 이 마라짜장에 줌인해봤습니다. 우선 전당대회 초반에 비운계를 최대한 결집해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전 대표가 천 후보를 위해 준비한 다음 비단 주머니는 뭔지 궁금해지는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 장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상징적 의미의 그것을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에 가서 열어보십시오. 네. 비단 주머니 참 오랜만에 보네요. 그죠? 네. 자, 앞에서 정치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양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 간의 또 신경전을 얘기했고 이준석 전 대표 또 이준석의 후보 4명이 뭐 일종의 반윤 텐트를 좀 만든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이번 경선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앞서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네요. 이 얘기는 내일 또 저희가 추가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괜찮아요? 네. 네. 내일 해야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회의를 안 끝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보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